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 서해바다를 수영으로 건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북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입니다. 보위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취조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계셨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남들이 굶주릴 때 저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남들이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볼 때 저는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갯벌에서 기어갈 때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저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기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의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2004년부터 시작됩니다. 25의 나이에 저는 강원도 원산항 보위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계셨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자녀의 70~80%는 보위부로 갑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혁명을 보위했으니 자식도 혁명의 무기를 잡아야 한다. 저는 항구 보위부였습니다. 제 임무는 외국 선박과 국내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물품을 검사했습니다. 밀수를 단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조선노동당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위부는 고추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왕은 당입니다. 로열 패밀리는 김씨 일가입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특권층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황해도였습니다. 황해도에서는 대한민국 텔레비전이 잘 잡혔습니다.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채널을 고정시킵니다. 11번과 12번 조선중앙텔레비전만 나오게 만듭니다. 리모컨을 조작해도 다른 채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보위부 집은 달랐습니다. 리모컨이 자유로웠습니다. 채널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몰래 한국 방송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적대감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저렇게 사는 게 세트장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저희는 남조선이 못 산다고 배웠습니다. 미국 놈들한테 착취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넘쳤습니다.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김종국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얼굴도 북한 사람 같고 억세게 뛰어다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꽃보다 남자나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손예진이요? 몰랐습니다.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능을 보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은 웃을 수 있구나.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구나.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구나.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북 지원 선박이 들어왔습니다. 쌀을 싣고 온 배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뭐라고 배웠을까요? 상납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정치를 잘하시니까 남조선 놈들이 굶기면서 우리한테 바치는 거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부선장 한 분이 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선박은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북한 사람은 함부로 오를 수 없습니다. 오직 부선장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헬로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소리였습니다. 제스처로 대화했습니다. 담배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저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말이 통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 동지. 그분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북한 사람이 말을 거는 게 이상하셨을 겁니다. 분명 국정원에서 북한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교육받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분도 궁금하셨나 봅니다. 남조선에서는 못 산다면서 쌀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제 질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가소롭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믿는 게 다 거짓말이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남조선에는 도로에 차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차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도 만듭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못 산다면서 무슨 차를 만듭니까?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담배를 한 대 받았습니다. 이솝이라는 담배였습니다. 우리나라 오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모금 빨았다가 버렸습니다. 니코틴이 너무 약했습니다. 남조선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구만. 저는 여명 담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2006년 당시 여명 담배를 피우면 꽤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니코틴 함량 99ml. 한 대 피우면 벽 잡고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한 대 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모금 빠르시더니 기침하셨습니다. 못 피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조선이 세니까 담배도 센 겁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합니다. 독한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9년 또 다른 배가 왔습니다. 또 다른 부선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이 스며들듯이 진실을 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2010년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김종태 해주 제1교원대학. 김종태라는 분은 남한에서 간첩이지만 북한에서는 통일혁명 전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단 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도 황해도였습니다. 또 한국 텔레비전이 잘 잡혔습니다. 실컷 봤습니다.
이제는 적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동경이었습니다. 언제쯤 저곳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저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하지만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했습니다. 그때 제 뚜껑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차이도 안 납니다. 나타난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실수하셨습니다. 저 어린 놈이 어떻게 나라를 한다고. 옆에 있던 식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안이 보위부였으니까 묻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이었으면 할머니는 끌려가셨을 겁니다. 정치범수용소로 가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죽는 곳, 생각 하나로 사라지는 곳,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보위부로 돌아왔습니다. 채널은 이제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돌려도 조선중앙텔레비전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집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밤마다 한국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겹도록 똑같은 북한 방송 대신 형형색색의 남쪽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갑갑했습니다. 왜 저는 여기 갇혀 있을까? 왜 저곳에 갈 수 없을까? 그 답답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날 저녁까지 2016년 9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월 14일이나 15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채널을 돌리다가 본 거였습니다. 북한 방송은 재미없었습니다. 우리 원수님, 우리 당을 노래하노라. 뭘 그렇게 노래할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노래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한국 뉴스로 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단에 서 계셨습니다. 광복절 축사였습니다. 8월 15일 축사를 9월에 재방송으로 본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저는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정치 얘기겠거니 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귀가 쫑긋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길? 대통령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오라고 하면 안 갔을 겁니다. 탈북민이 나와서 오라고 해도 안 갔을 겁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예의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이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인 9월 17일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친구를 만나야 했습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보위부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번호판만 봐도 누구 차인지 다 압니다. 1번은 경찰, 2번은 보위부, 3번은 검찰, 4번은 당기관. 그렇게 숫자로 구분됩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지금 울산에서 전도사로 계십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도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중국으로 갔다가 북송된 적이 있었다는 걸.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승혁아. 왜? 한국 갈 거야. 친구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 어디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고만 합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모든 공식 문서에도 남조선이라고 씁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박근혜가 오래. 박근혜가 누군데? 친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랐습니다. 한국 방송을 안 봤으니까요. 남조선 대통령이야.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래. 너 보고 오래? 전화 왔어?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친구는 전화라도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아니, 저는 설명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광복절 축사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고. 대통령이 오라고 했다고. 친구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3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자.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친구가 이미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는 걸. 중국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북송됐었다는 걸. 하지만 보위부에 있던 저한테는 그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저한테 말했다가 신고당할까봐. 북한에서는 등도 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도 남이라고 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3초 만에 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지도를 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함경북도? 양강도? 중국 쪽? 너무 멀었습니다. 생소했습니다. 명목도 없었습니다. 보위부에 있어도 전국을 돌아다닐 명분이 없었습니다. 긴급수색증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걸 발급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다? 제 고향이 황해도 연안이었습니다. 친구 고향도 거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해안경비보위부에서 일하셨습니다. 황해도 연안군 화양리, 한반도라고 아십니까?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 포 사격 도발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바다를 통제하는 해안경비보위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니 강화도가 보였습니다. 말도가 보였습니다. 해병대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저기 태극기 보여. 저기가 남조선이야. 황해남도 연안군 신양리에서 보면 강화도 말도가 보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보입니다. 해병대가 보입니다. 얼마나 멀어? 한 2km 정도? 한두 시간이면 가겠지. 큰 착각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보는 것과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때를 계산했습니다. 밀물때 들어가면 바보입니다. 북한 쪽으로 밀려옵니다. 썰물때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쪽으로 물이 빠질 때 9월 17일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죽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9월 17일이 왔습니다. 저녁 때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왔습니다. 저희는 황해남도 연안군 신양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강화도 말도가 보입니다. 태극기가 보입니다. 해가 어슴푸레졌습니다. 가자. 가자. 저희는 해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안에는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전기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해안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지뢰가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초소가 있습니다. 잠복조가 있습니다. 4km마다 고사총을 단 초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100m마다 잠복조가 숨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잠복조가 나옵니다. 숨어서 감시합니다. 저희가 출발한 시각은 8시쯤이었습니다. 친구가 키가 컸습니다. 182cm. 북한 사람 치고 거인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밟은 데만 밟아. 친구가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저는 친구가 밟은 자리만 밟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밟는 순간 터지면 끝입니다. 다리가 날아갑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건넜습니다. 전기 철조망이 나왔습니다. 전기 왔나 확인해봐. 뭘로요? 손으로. 친구가 놀랐습니다. 손으로요? 감전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만지면 안 돼. 손등으로 살짝 건드려야 돼. 이렇게 손바닥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감전되면 손이 오므라듭니다. 철조망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손등으로 살짝 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튕겨나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만졌습니다. 전기가 안 왔습니다. 안 와. 빨리 벌려. 철조망을 쭉 벌렸습니다. 친구가 먼저 넘었습니다. 저도 넘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둑어둑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대나처럼 밝았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헤엄쳤을까요? 발에 뭔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갯벌이야. 물이 다 빠진 거야. 저희는 물때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썰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갯벌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이 보였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초소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피해서 가야 돼. 어떡해요? 기어가야지. 달이 너무 밝았습니다. 갯벌에서 일어서면 다 보입니다. 초소에서 저희가 보입니다. 총 맞습니다. 엎드려. 갯벌에 엎드렸습니다. 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10m 기었을까요? 숨이 찼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죽든 살든 일어나서 뛰자. 안 돼. 달 봐. 저렇게 밝은데 일어서면 바로 쏴. 그럼 어떡해? 조금 더 기자. 다시 기었습니다. 한 20m 더 갔습니다. 팔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개펄이었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기면 기를수록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안 되겠어. 일어나자.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총 맞아 죽는 것보다 개펄에서 기다가 지쳐 죽는 게 더 개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왜? 구름 봐. 하늘을 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달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나처럼 밝았는데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이거야. 지금이야. 일어났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앞도 안 보였습니다. 뒤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말도 쪽 불빛만 보고 뛰었습니다. 한참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초소가 안 보였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습니다. 야, 초소 안 보여. 유효 사거리 지난 거야. 이제 안 쏴. 그 순간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앞이 보였습니다. 개골이 보였습니다. 물이 고인 곳이 보였습니다. 조심해. 개골 있어. 하지만 어두웠을 때 이미 몇 번 빠졌습니다. 개골에 빠졌다가 헤엄쳐서 나오고 또 뛰고 또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보이니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더 뛰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갯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물에 들어갔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한 2시간 헤엄쳤습니다. 아니, 3시간쯤 됐을까요?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헤엄쳤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윤아, 왜? 나 못 가겠다. 멈췄습니다. 친구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힘들어. 나 못 가겠어. 친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버리고 가. 난 여기서 죽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떨어지지. 그럼 안 찾으러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 멈춰 있다가 말했습니다. 야,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친구를 끌었습니다. 한 팔로 친구를 잡고 한 팔로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더 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스스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응, 조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배다. 저거 뭐야? 배야. 한국 배야.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배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멀리 있었습니다. 왜 안 와? 모르겠어. 한참을 헤엄쳐도 배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북한 배 아니야? 설마. 두려웠습니다. 북한 배면 끝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피하자. 반대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저 멀리 섬이 보였습니다. 저기 섬이다. 저기로 가자. 저기가 말도야? 모르겠어. 일단 가자.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겠다고 하던 친구가 북한 배라고 생각하니까 돌고래처럼 빨라진 겁니다. 야, 기다려. 친구가 먼저 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올라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석화밭이었습니다. 밤이라 몰랐습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피비린내였습니다. 우리 피냐할 거야. 야, 우리 이러다 피나서 죽는 거 아니야?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9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물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친구도 떨었습니다. 둘 다 떨었습니다. 추워. 나도. 어떡하지? 등 대고 있자. 남자가 남자 등을 댔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저기 뭐 있다?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오물이 있었습니다. 저거 덮자. 쓰레기를 덮었습니다.
오물을 덮었습니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봤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말도가 보였습니다. 야, 저기 봐. 말도야. 저기가. 겁나 먼데? 육지에서 볼 때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섬에서 보니 엄청 멀었습니다. 이거 낮에 수영 쳐서 못 가겠는데? 조류가 심했습니다. 물이 회오리 쳤습니다. 낮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까지 기다려야 돼. 배고픈데? 나도. 섬을 돌았습니다.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해양 쓰레기들이 떠밀려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햇반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친구가 햇반을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 먹어야지.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날 것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생수들이 있었습니다. 모아서 마셨습니다. 슬리퍼도 있었습니다. 짝짝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었습니다. 맨발로 돌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전자레인지 있다. 왜? 이거로 햇반 데워 먹으면 되잖아. 전기가 어딨어, 이 친구야.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되는데. 수영 쳐서 가기엔 너무 먼데. 뭐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섬을 다시 돌았습니다. 뭔가 탈 게 없을까? 파레트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 이거로 뗏목 만들자. 스티로폼을 주었습니다. 페트병을 주었습니다. 섬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다 모았습니다. 파레트에 묶었습니다. 스티로폼을 끼웠습니다. 페트병을 매달았습니다. 뗏목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뜰까? 타보자. 둘이 올라탔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떴습니다. 떴다. 가자. 뗏목을 끌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배가 왔습니다. 또 배다. 북한 배야? 모르겠어. 어제처럼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숨자.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뗏목을 숨겼습니다. 배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갔다. 가자. 뗏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에 띄웠습니다. 올라탔습니다. 한국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저었습니다. 한참 갔습니다. 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한국 배 맞는 것 같아. 진짜? 흥, 우리한테 오고 있어.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야, 여기요. 소리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탈북자입니다. 올라오십시오. 사다리를 내려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우와, 진짜 수영 쳐서 오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담요를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하나님의 손길.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해병대 말도에서 저희를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열감지 시스템으로 저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2명이 철조망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마 바다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미상 인원 2명이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가 새벽 4시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열감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떨어져서 감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줄 알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섬에서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합니다. 죽었던 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셋째, 배에 태극기를 안 단 이유입니다. 북한과 너무 가까운 지역이라서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고사총을 쏜 적이 있어서 국기를 달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배인 줄 알고 피했던 겁니다. 나중에 함장님이 우리를 피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온 거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우리가 피해주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머리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검은 구름. 갯벌에서 기어갈 때 갑자기 나타나서 달을 가린 그 검은 구름.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뭐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구름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딱 저희가 일어서서 뛰어야 하는 그 순간에 달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자마자 구름이 걷혔습니다.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저희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힘으로 서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언젠가 제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 이후 저는 차에 성경책을 실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직 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다닙니다. 언젠가 펼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 있을 때 목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덕 지하교회 사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부 기록실에서 그 사건 파일을 봤습니다.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 그곳에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때 황해도는 북한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종파 숙청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당도 잡아갔습니다. 점쟁이도 잡아갔습니다. 오직 김일성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목사였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지회, 친목회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7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구원해 주십시오. 김일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2012년 발각됐습니다.
한 농장원이 목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일하러 나오라고 데리러 간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위부에 신고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같은 게 걸려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였습니다. 감시했습니다. 정보원을 침투시켰습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다.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지하교회였습니다. 언제 모이는지 알아냈습니다. 국가보위부 타격대 1개 중대가 평양에서 내려왔습니다. 황해도를 봉쇄했습니다. 일망타진했습니다. 목사는 사형당했습니다. 간부 5명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25년형을 받았습니다. 25년형이면 사실상 사형입니다. 북한 교화소에서 25년 버틸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는 1년 반 동안 취조당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는 못 잡았습니다. 누가 성경책을 주었는지, 누가 돈을 댔는지 끝까지 안 잡혔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도 못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왜 안 알려주냐?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회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교회가 뭐지? 왜 그걸 하면 잡혀가지? 그러면 더 퍼집니다. 그래서 극비 문서로 보관했습니다. 보위부만 압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건 창덕 지하교회 하나뿐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에 복음을 전하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책을 노골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USB로 보내야 합니다. 북한에서 USB는 귀합니다. 특히 한국 USB는 비쌉니다. 중국 USB 3개와 한국 USB 하나를 바꿉니다. 전단지, 풍선에 USB를 넣어서 보내면 사람들이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한을 자극하는 전단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정은 사진에 욕하고 북한 체제 욕하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반감만 가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한테 밥 먹이지 않잖습니까? 분유 먹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도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처음부터 자극적인 걸 주면 거부합니다. 조용히 보내야 합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내면 북한이 뭐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만 나빠집니다. 조용히, 꾸준히 사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북한 사람들을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9월 17일 밤 서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보위부 출신이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원했습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갯벌에서 기어갈 때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저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기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 성경책을 싣고 다닙니다. 언젠가 펼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용히, 꾸준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도 변화시키실 거라고. 검은 구름처럼, 홍해를 가른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길을 여실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아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갯벌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 검은 구름으로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2,500만 명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간증의 주인공처럼 아직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들도 언젠가 성경책을 펼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북한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